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여권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다른 대선 주자들이 비판하면서 이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끈 달아오른 대선 전국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이 결정이 됐죠. 소득 하위 88% 지급으로 당정이 결정을 했고 국회까지 통과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재난지원금이 다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100% 지원,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에게는 다 주겠다라고 나서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화두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지금 보편 지급을 일단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민한테는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얘기인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어쨌든 기본소득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하고 좀 일종의 좀 정책적으로 좀 맞닿아 있죠. 그래서 그걸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고요. 두 번째는 설령 반대에 부딪혀서 지급을 못하게 되더라도 전체 12%에 해당하는 국민들한테는 나는 주려고 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어떤 자기가 주도권도 좀 갖겠다는 거죠. 시도는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 노이즈 마케팅이 항상 득을 좀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히 또 이재명 지사는 보면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지지율이 좀 낮거든요. 젊은 층에서는 높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근데 50대,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12%에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산 형성이 된 분들이니까. 그래서 또 그분들도 또 잡아당기는 또 효과도 좀 있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정치 공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슈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냥 던진 건 아니죠. 다 계산하고.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지사 원래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경기도부터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서 기본소득을 작게 실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뭐 이 정책적 의지 자체는 새로 생겨난 것은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뭐 줄곧 피력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논란 때 고비 때마다 계속해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수용된 것은 사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계속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꺾이지 않겠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12%를 채워 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지사가 어느 정도까지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공학적인 걸 짚어보자면 민주당 지지층에 국한해서는 100% 국민 지급이 찬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선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이걸 가지고 오히려 지지층에 확실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계속 하는 얘기가 차별 없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차별 없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지급에 있어서는 중산층이나 부유층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글쎄 이게 실제로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겨질지를 떠나서 나는 중산층과 부유층도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좀 정치 구도에서 튀어 보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단체장, 지방단체장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사실 한국의 대통령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대통령제 특징이 거대 양당의 정치를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부상하는 성격이거든요.
튀는 게 더 오히려 그렇습니다. 불쌍할 수 그러니까 있는 여지가 한국의 있다라는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네. 미국의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 당들은 각자 다르지만 다들 아웃사이더 출신 대통령들입니다. 이재명 지사도 그거하고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면모를 이번에 한 번 더 부각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본인이 거기까지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그런 효과는 있을 수도 해석까지도. 있겠다고 봅니다. 또 뭐 재난지원금을 이제 그 성격을 규정을 할 때요. 예. 이제 선별 지급을 하시자는 분들은 일종의 복지 개념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두텁게 주자는 측이고 이재명 지사는 수요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경기 진작이 어렵지 않는 수요가 굉장히 위축이 됐다. 특히 네. 코로나 전국이 장기화되면서 그래서 그렇죠. 수요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편 복지를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얻을 때는 후자 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미 경기도가 한 1,300만 명 정도가 그렇죠. 되는데 1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좀 전 지급을 전체 했잖아요. 보편 지급을요. 도민들한테. 예. 물론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재정 형편이 나으니까 그런 경제 여력이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지역하고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은 전남하고 전북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거든요. 아, 굉장히 낮군요. 그럼 적어도 한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떤 지역민 간의 어떤 계층 간의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장한다는 게 이게 올바른 건지 한 3일 전에 이재명 지사가 전주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균형 발전 없이 국가 성장 없다. 그 지역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막상 자신이 또 하는 정책을 보면은 그거하고 좀 배치되는 뭐 지방자치니까 지방 여력에 그래서 따라서 알아서 한다는 하겠다. 건데 네. 우리나라가 완전한 무슨 뭐 연방제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좀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부대변인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당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편가르기 하는 거냐, 그다음에 경기도라는 곳을 지금 지자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다, 표심에 어떤 악용하는 거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뭐 심지어 국정 경험이 좀 부족하다, 뭐 국회라든지 정부 중앙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결정을 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이제 다른 대선 여당 내 대선 주자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파장이 그냥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어쩌면 이 구도를 이 지사 쪽에서 더 즐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즐긴다. 네,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정세균 전 총리의 얘기인데 그렇죠. 일부 국민들은 그 국정 경험이 진짜 경륜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일을 잘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나쁜 일을 하는 경험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는 좀 반정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네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웃사이더적인 면모를 더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국가 지도자의 안목이 아쉽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반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방적 관점이라든지 자치적 관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이 지사 입장에서는 해석을 할 수 예, 있는, 홍보도 부각할 수 하고 있는. 국민들도 일부는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뭐 내용을 떠나서 구도만 딱 봤을 때 일대 다의 구도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진짜로 뭐 골목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주먹으로 싸우는 그런 구도가 아닌 이상은 네네. 정치적 구도에서는 일대 다에서 대개 일쪽이 유리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지사 입장에서는 썩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뭐 잃을 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본선으로 갔을 때는 또 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지지층의 여러 지지 이런 것들을 받아내서 그렇죠. 득으로 챙길 수 있지만 경선을 통과한 다음에는 뭐 1대1 구도가 유력한 본선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본선에서는 실점을 덜하는 쪽의 승리라고 오히려.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어떻게 작용할지 네네. 이거는 또 차후의 얘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뭐 대선 주자, 여당 내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각종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또 최근에 뭐 이심송심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뭐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뭐 의혹과 얘기가 나올 정도의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이건 판단할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또 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당 대표니까 심판은 라커룸에서 빠져라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심정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게요.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를 3번 삼수만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2번 또 친문 세력의 비토 때문에 미끄러졌던 거고, 마지막 이번에 당 대표가 됐어도 굉장히 예. 신승으로 됐거든요. 되고 또 최고위원 구성도 보면은 그 친문 일색이다시피 할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본인이 어떤 얘기를 냈을 때 또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어제 제가 또 공교롭게도 송영길 대표를 다른 일 때문에 만날 일이 있었는데 예. 뭐 그런 서운한 감을 좀 토로를 하더라고요. 거의 이지매 수준으로 이제 왕따를 이제 당했잖아. 이제 뭐 어떤 또 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친문 쪽에서 그냥 공격을 해대고 당 대표에 대한 배려라든지 존중감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누적된 서운함이라든지 반감에서 볼 때 이재명 캠프에 몰리는 분들 잘 보시면 알지만은 친문하고 좀 각이 서 있는 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최근에 이제 우원식 전 원내대표 같은 네네. 경우도 이제 합류를 했는데 친문에 넌덜머리가 난 분들이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도 정서적으로는 실은 당 대표란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못하지만은 뭐 돕지는 않아도 뭐 그런 정도는 내가 정서적으로 이해하겠다 이런 바탕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계세요. 뭐 지금 공감해 주신다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당의 당 대표를 갖고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중립적이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네, 뭐 중립이 딱 어느 정도가 중립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논쟁 모호한 부분일 수 지점이고 있죠. 예, 정답이 없는 문제긴 한데 일단은 송영길 대표 태도는 두 가지로 좀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지방 정부의 판단할 문제다. 이 자체는 교과서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 정도를 경기도에서 더 메워주는 건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금액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60~70%만 주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했고 경기도에서 30~40% 주겠다. 혹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 더 채워넣는 것이 그 이상이다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지방 재정으로서 감당이 되느냐 네. 여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지만 12% 정도면은 뭐 재량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럭저럭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게 당정 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여야 간에도 또 이견이 있었던 그런 문제인 건데 이것을 이제 당 내에서도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데 대표 입장에서는 좀 조율을 진작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해야 될 그럴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똑같은 분량으로 짜장면들을 다 먹기로 하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짜장면의 양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짜장면 그릇에 88%를 담아가지고 다 먹자라고 굉장히 각고의 과정 끝에 조율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내가 돈 좀 더 내고 나머지 다 채워서 먹을게 12%더 추가요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의 그럼 조율한 과정은 무엇이었느냐. 정말 홍남기 부총리하고 민주당 지도부하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다시피 그렇죠. 해서 맞춘 거 아닙니까? 그것도 88%의 답이 그걸 산출하는 공식이 진짜 뭐냐라고 그런 했을 생각이 들 정도로 한쪽에서 예. 100 부르고 한쪽에서 80 그러다가 뭐 84도 부르고 90도 부르고 하다가 88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막판에 딱 거의 다 끝나나 싶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12% 추가요라고 네. 했을 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사 단체장으로서 자치적 관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송영길 대표는 그래도 네. 이게 어느 쪽 손을 들 필요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는 네. 예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 민주당이 다수파입니다. 이 의원들하고도 또 협의를 해보는 그렇죠. 이런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경기도민들 전체에게 이제 100%를 다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경기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시군이 있잖아요. 31개가 31 있는 개죠. 걸로 네. 있는데 일부에서는 역시 재정 부담이나 시마다 또 구마다 재정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도 있어서 이거를 경기도지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체에게 다 주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 그건 또 맞느냐에 대한 또 형평성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재명 지사 기지를 볼 때 아마 강행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7개 단체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다른 후보하고 좀 동행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걸 의식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줄을 세운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부천시에서 좀 소극적이니까 빼고 네. 주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줄을 세웠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조광한 남양주시장하고 1년 넘게 서로 소송을 하면서 아주 불편한 관계 있잖아요. 그것도 재난지원금 때문에 불거졌거든요. 그때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거하고 기초단체에서 편성하는 거하고를 경기도에서는 전체를 지역화폐로 주라고 했던 건데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것은 그냥 현금으로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보복성 감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아주 갈등이 빚고 있는데 본인이 남양주 경기도 안에 있는 31개 기초단체장이 일관되게 가도록 바라면서 정부에서 당정 간에 여야 간에 아주 치열한 경론 끝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냈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또 이건 틀어버리거나 좀 엎어버리는 결과가 됐는데 그게 과연 절차적으로 맞는지 그런 또 의문은 좀 있습니다. 네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 지금 토론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네. 참 이게 논란이거든요. 아니 그럼요.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경기도지사 단지 그였다면은 반대를 했을까?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1월달 3차 지급 나갈 때 여수, 순천, 나주, 고흥 다 뭐 얹혀서 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울산시도 그때 또 줄 때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뭐 굉장히 유력 후보로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이제 이것이 현직 도지사의 권한으로 뭐 진짜 돈을 뿌리는 행위냐? 그러면 앞에 지금까지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이 없다가 이렇게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지향하는 지향점이 지방자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지방단체장의 권한도 분명히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충분히 이제 우리가 뭐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원은 그럼 재원이 건전하게 나오느냐 이 부분일 뿐 사실 지금 5차 지원금인데 전북은 벌써 무기명 선불카드 지금 1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아무 말 없어요. 충남 부여군도 30만 원 줍니다. 울주군도 지금 1인당 10만 원 선불카드 줘요. 경기도 이천 뭐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 여기에는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진짜 지원책으로 가는 부분들이 그냥 온당하느냐에 따른 부분이고요. 네. 아까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문제는 88% 기준이 뭔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에 따라서 우리 뭐 그러면 우리 지금 재정적으로 좀 충분하니까 지금 뭐 더 줄 수 있는 부분 아니 지금 뭐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정무적인 그런 역학관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88%라는 것에 근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그것만 내놨으면 이런 얘기는 없는 거죠. 거기에 딱 맞추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가 8대 2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추가 12% 주는데 한 4천억이 더 드는데 네네. 만들겠다는데 그거를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럼 저는 없다고 보고요. 또 가장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각을 세우시는 분들이 지금 그 당내 유력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런 정무적인 그런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됐습니다. 사실 뭐 여당 내에서도 유력 대선 후보들이 반대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야당도 이거에 국회를 통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뭐 심지어 매표형이다. 뭐 각종 얘기들을 지금 뭐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의 상황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야권은 여권에 비해서는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로 할 건지 일괄 지급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었죠. 사실 작년 총선 때쯤을 돌아보면은 예. 그때의 김종인 당시 선관위원장, 그 선거 대책위원장, 네, 선거 그리고 대책위원장이요. 황교안 대표 이쪽에서 오히려 전국민 지급을 제안을 했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 사람 다 현재 당의 지도부에서는 물러나 있는 그렇죠. 그런 떠나 상태고 있죠, 지금은. 현재 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이라든지 또 당의 주요 포스트에 가 있는 당직자들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전국민 일괄 지급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좀
야권 주자들도 입장을 좀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국민 일괄 지급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그 반대하는 것이 당내에서 확고한 다수 의견이다 보니까 서로 그 반대를 놓고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 이것으로 또 선명성 경쟁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표 포퓰리즘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적절한지는 충분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사의 문제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도 이걸 무조건 100%한테 지급하는 게 답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진영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100%를 지급을 하게 됐을 때 세금을 예. 하우상박식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네. 일괄 지급, 보편 복지라는 것도 약자에게 더 불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이 또 진보 진영에서도 제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데올로기적으로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하게 되고 매표다라고 해버리면은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기능, 정치가 갖고 있는 본연의 역할 이런 분권의 것들을 기능들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매표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좀 같이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매표라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쓴 데는 경기도가 그만큼 재정 자립적으로 높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인구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도민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스탠스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매표라는 주장은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요. 그런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은 예. 지난해 4.15 총선 때 그 직전에 이제 그 정부가 재난지원을 뿌렸잖아요. 그렇죠. 보편으로 결정을 그렇죠. 했죠. 그러면은 정부가 실은 그때 매표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는 점에서 그건 같은 당내에서는 온당하지 못한 논리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건 이제 이런 거죠. 다른 지역하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이게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하실 때 이제 다른 지역은 좀 주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왜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느냐 그러는데 조금 경우가 다른 게 네. 요건 어쨌든 당정하고도 막 굉장히 뭐 88% 맞추는 것도 정말로 저희들이 납득을 못할 정도로 어쨌든 숫자를 찾아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88. 오히려 정부가 나머지 12%를 골라내느라고 아마 행정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인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당정이 치열하게 논쟁을 거쳤고 예. 여야가 합의를 했고 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대선 주자가 이렇게 뒤엎는 게 과연 온당한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남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결정한 것에 대한 어떤 결정을 뒤엎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또 볼 것인가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가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를 또 쪼개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 북도, 경기 남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겠다는 얘기를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일단은 들고 나왔는데 이게 뭐 이번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더라고요. 오래됐죠. 1987년도 대선 공약부터 시작된 87 부분이 년이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경기 북도 설치를 한 국회 추진단이 7월 19일 날 공식 출범을 했어요. 거기 경기도 내 31명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예. 그러려면 이제 경기 북도를 설치하는 데 대한 설치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네네. 지금 뭐 국회에서부터 이제 시행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네요. 실행력과 추진력이 굉장히 이제 확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겁니다. 이제 경기 남북이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인구도 남부 지역이 한 2.85배 더 많고요. 예. GDP로 보면 4.5배고. 근데 왜 그랬냐 보면은 네네.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북도 쪽에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개발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분계선 거기 예. 접전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인데 네네. 수도권을 어떻게 지냐면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경기도가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게 경기도를 경기도와 경기 북도로 나눈다면은 네네. 경기 남도가 속하는 경기도 네네. 원래 있던데 거기만 수도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그러면서 지금 뭐 경기 북쪽 지역이 네네. 지금 북도라고 이루어지는 지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남도 북도 가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지금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거기가 좀 뒤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선 규제 완화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분도 논의를 해도 늦지가 않는데 이것을 갖고 나온 사람이 사실 또 이낙연 그러니까 이낙연 전 후보가 대표, 네. 그거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뭐 또 정치적인 어떤 뉘앙스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말한 재난지원금 또 남도북도 가르는 부분들이 네. 지금 대선의 계절에 이렇게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지금 당내 경쟁이 굉장히 뭐 치열하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의 변수처럼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1987년이면 참 오래된 얘기인데 87년 이후에 34년 정도가 지금 흐지부지 됐다,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사정이 있는 것 더하기 이제 네. 국가 전체의 어떤 계획하고 맞물려서 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게 분도 얘기를 하는 쪽에서는 경기 북부의 발전 이걸 대단히 중요시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경기라는 집안에 네. 북부와 남부라고 하는 형제가 쌍둥이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북부가 살고 있는 방에는 벽으로 새는 바람, 우풍도 심하고 뭐 여러 가지 층간소음 좀 문제라든지 열악하고.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좁은 데서 살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장성을 했기 때문에 각자 투룸에 살지 말고 원룸에 한 명씩 떨어져서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북부가 남부보다 좀 소득이 많이 적어요. 네, 그래서 네. 남부가 벌어오는 돈을 이제 북부는 집에서 가사일을 조금 더 해가면서 분배를 받아가지고 같이 그럭저럭 살고 있었거든요. 아. 지금 북부하고 남부하고 재정 자립도가 북부는 한 40% 정도 수준이고 40%요. 네. 네, 남부가 북부가. 5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같은 도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같이 재정을 걷어서 어느 정도 분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살아왔던 것이죠. 네. 근데 그걸 북부 남부를 나누게 되면은 북부가 이제 스스로 걷어가지고 써야 되는 부담이 커지게 그렇네요. 되는데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치 강화와 지역 간 격차 심화의 딜레마가 북부와 그렇겠네요. 남부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분도를 하게 되면은 중앙 정부가 돈을 다시 배분을 해줘가지고 격차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중앙 정부의 역할이 유지가 되거나 강화가 돼야 되는. 예, 그럴 그러니까 수 지방자치 있네요. 강화론하고 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꾸로 남경필 전 지사 같이 네. 서울과 경기를 아예 더 크게 통합해 버리자라는 주장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요. 예, 그러면 또 그 의견하고는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서울을 좀 더 크게 만들자. 서울 서울을 인접을 크게 더 만들자. 편입시켜 가지고 그러면은 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접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경기 북부가 아니라 경기 북부 더하기 서울로 해가지고 같이 묶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하려고 하면 백가쟁명으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렇네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쪽 비수도권 쪽에서는 뭐 대구 경북을 통합하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부산, 경남, 울산은 통합하자 이러고 있는데 네. 경기도는 또 우린 가르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딘 통합하고 네. 어딘 나누고 지금. 그런 일관된 기준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 국토를 봤을 때도.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율하기가 까다롭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 광역 단체를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기초지자체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시군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한국의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쪼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읍면동 자치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한국의 중앙정부, 네. 광역단체, 기초단체 이 네. 3층 구조인데 서로 간에도 조율이 돼야 되고 또 지역들끼리도 조율돼야 되는 네.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기도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지를 보기에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이 이슈가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고 예, 있죠. 예, 지금 현재 예. 보면은 경찰청만 보더라도 경기 남부청이 있고 경기 북부청이 있고 따로 지금 존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행정구역의 분리 필요성도 좀 존재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밑에 수원에서부터 저기
북부 지역까지 가려면 아마 서울을 관통을 해야 되니까 네. 차량으로 가도 아마 많이 나오는 데는 아마 3시간가량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상당히 넓죠. 웬만한 서울에서 뭐 전주, 광주 내려가는 거리하고 거의 맞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주민 간의 이동이라든지 예. 또 어떤 재원이라든지 사회적인 인프라 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이런 필요성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불거지냐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본진을 지금 공략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국감에서 장기적으로는 분도를 공감을 하지만은 현 단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현재 남부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강제로 북부로 지금 이전 작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거의 다 지금 분배를 끝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문제 차제에 불거졌으니까 예. 어떤 게 더 지역 균형 발전에 합리적이고 국토 발전을 위해서 나은 것인지를 그런 측면을 생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나는 그냥 무조건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이런 거 말고 그런 쪽으로 좀 논지가 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이번 대선 때까지 이걸 뭐 결정해야 된다 이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좀 보고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지금 경기도가 계속 화두가 되는 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력 대권 후보이기 때문일 텐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당내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꺼내 들고 있고 또 재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주운전이라는 게 사실 좀 현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인 또 범죄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더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이런 전과 기록들은 다 이제 당에 제출을 했다고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벌금 액수 갖고 지금 뭐 벌써 논란이 있어요. 이게 70만 원이면 초범이고 150만 원이면 재범이었는데 2번 한 거 아니냐, 날짜가 틀리다 등등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7월 28일 날 네네. 그 대선 후보들 다 모여갖고 원팀 협약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원팀 협약식이 보니까 소그룹이 돼갖고 서로 한 번에 상대방을 죽이려는 원킬 협약식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킬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있냐면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네. 뭐 거기다가 도정할 때 잘했느니 못했느니 선거할 때 다 진 거 아니냐. 이거는 진짜로 지금 뭐 우리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지금 원팀 협약식을 했는데 네. 이것을 계속 끌고 간다는 자체가 지금 너무 지금 뭐 정치공학적, 선거공학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후보들끼리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후보는 검증단을 만들자. 내부 검증단을 만들어서 하자. 내부 검증단은 제가 알고 있기는 이 경선위원회 소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결선 투표니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부분들이 이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하는데 이거 옛날에 해봤더니요. 이거 진짜로 치명적이에요. 옛날에 언제 해봤냐면 친이 친박 싸울 때 네네. 이거 해본 거거든요. 이거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결국은 친이 친박 그렇게 상처만 남기는군요. 심하게 싸우면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탄핵 시절 때 친이가 탄핵을 하잖아요. 거기까지 이거 상처가 절대로 치유되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진짜로 지금 송영길 대표가 나서서 중재를 지금, 하고 중재를 안정에 하고서 자중을 빨리 시키는. 내려앉히는 게 좋고요. 어쨌든 간에 검증 과정은 분명히 당내에 정책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이런가요?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정말 서로 헐뜯고 상처 낼 수 있는 거 다 내고 나중에 원팀이 돼서 후보 한 명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를 만들고 이렇게 나중에 대선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한 10몇 년 전에 평론가 하기 훨씬 예, 전이죠. 예. 그때 모 정당에서 경선 캠프에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작은 정당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정당이니까 단합이 잘 되겠지. 그 안에 정파 구조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굉장히 치열했고 심지어는 이제 음해 동영상이 하루에 수백 편이 올라가는 올라올 정도로. 예, 그런 일이
그 작은 정당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겨레 신문까지 나서서 사설을 써야 했던 굉장히 격화되는 그런 공방을 벌였는데 이게 전쟁 중에 내전이 가장 무섭다라고 하죠. 네네. 근데 경선이 되면은 진짜 앞으로 안 볼 사람처럼 하는 게 경선의 문화이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당의 선거관리기구에서 또 당 대표자들이 앞으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경선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진짜로 안 볼 사람처럼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이 큰 정당,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겼을 경우에 거둘 수 있는 기대 효과가 큰 정당일수록 또 이게 강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또 대부분은 분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좀 정리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정리가 좀 돼요? 네, 지금 또 보면은 음주운전이나 이런 문제 정도 가지고 이제 공방을 계속 벌인다거나 또 뭐 백제 발언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나왔는데 이게 역대의 그 경선 사례들을 비춰보면은 네. 끝나면은 또 정리가 되고 심지어는 이게 대선이라는 게 다른 당 후보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한 것도 대선이 끝나면 털고 넘어가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같은 당인 경우도 다른 요인, 뭐 추가적인 요인이 없는 이상은 분당으로 이어지거나 이런 일은 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진 쪽에서 승복을 별로 안 하고 협조를 안 하게 되면은 진 쪽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긴 오히려. 쪽은 그 당이 아니라 캠프 중심으로 대선을 치러내게 될 그렇죠. 텐데 그래놓고는 만약에 진짜로 최종적으로 당선이 돼버리면 그러면 경선에서 진 그 후유증으로 협조를 안 했던 쪽은 더 붕 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역풍을 맞을 수 그래서 있겠군요, 결국에 현재 이제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합했을 때도 엄청나게 진짜 다른 당 사람인 것처럼 싸웠는데 그건 나중에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게 분당으로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이것은 저는 어느 정도는 봉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얘기도 좀 해볼게요. 최근 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부정식품, 뭐 페미니즘 각종 지금 논란이 있다 보니까 뭐 윤 전 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를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다. 앞으로 좀 조심하겠다, 자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참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발언에 대한 조심성도 분명히 갖춰야 될 뭐 소득, 이게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정치는 말로 장사를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실언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우리 언론이 너무 민감하게 지엽적인 거 건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지만은 그걸 넘어서 철학에 좀 문제 좀 있지 않나. 이게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는데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은 그렇죠. 그분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하고 생각이나. 좀 배제할 수가 없는 건데 한 총장에서 퇴직하고 한 3개월 정도 자맹을 하면서 뭐 들리는 얘기는 이제 공부를 했다잖아요. 그렇죠. 뭐 전문가들 모셔다가. 근데 이 단기 속성과의 한계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 보는데 다른 것은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가능한데 적어도 국정을 운영을 하려면 정말 오랜 동안에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물이 넘쳐 흐르듯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된 상태에서 한 3, 4개월 만에 지지도에만 의존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윤석열 전 총장께서는 이제 당에 입당을 해서 입당 효과를 좀 누리고는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언젠가는 올 거다. 그러면 좀 더 메시지 관리를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이고 지금 대통령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될지 안 될지까지 모르더라도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언이 누적되면 철학이 되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처갓집 리스크가 있다가 이제 윤 후보의 자체 리스크로 이제 이게 올mat한 넘어왔는데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걱정되는 게 외연 확장에 이제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주 20시간부터 대구 밀란에 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 우리 시무 7조 한 조은산 씨 최근에 만났다 그러잖아요. 문객이죠. 그분이 평가한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와 닿습니다.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고칠래야 고쳐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윤 후보가 다소 정제되고 정략적인 언사에 치중했다면 지금 윤석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고쳐서 고쳐질 부분이라 그러면 벌써 고쳐졌고요. 네. 뭐 최근에 지금 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대학 교수도 와서 이제 뭐 조언을 하고 그런다 그럽니다만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부분들을 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실수가 아니라 자기의 철학이 담긴 얘기들을 지금부터는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뭐 또 얘기가 뭐 자기는 마이크 타이슨처럼 네. 뭐 맞더라도 맞더라도 KO를 KO 한다 노리겠다라는 그러면 건데. 이런 것들을 뭐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지금 와서 뭐 고치고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만 먹방 하나를 올리셨더라고요. 민트 초콜릿 먹는 먹방. 네네네. 어울리지 않는 옷은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후보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이길 싸움을 하는 거지 딴 데 가서 진짜 기존 정치인 같이 하는 것으로는 자기의 어떤 잠재력과 자기의 어떤 확장성을 더 갉아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실수는 안 해야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기의 철학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여의도 문법을 배워서 가는 과정이다. 저는 거기엔 반대합니다. 자기가 하는 그대로 나가되 네네.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평론가님? 최근에 문제가 된 발언이 특히 보면 부정식품 관련한 네. 거하고 페미니즘 관련한 거였거든요. 여기를 들어보면은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부정식품의 취지는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단속을 하게 되면은 식품의 기준이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은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까지도 단속을 하게 돼가지고 뭐 더 소비자라든지 생산자한테 제조자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거꾸로 궁금한 거는 예. 그럼 모든 식품이 괜찮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윤석열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만큼은 식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제시된 게 없어요. 아직은 없죠.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페미니즘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어떤 거는 뭐 정권 연장에 악용되는 페미니즘도 있고 뭐 어떤 뭐 저출생에 방해가 되는 페미니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좋다고 생각되는 페미니즘은 뭐냐? 사실 안 좋다고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치를 어느 정도 기간을 걸쳐서 한 사람들은 실천이라든지 발언이 축적이 돼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는 발언을 하더라도 이게 이 정도의 범위일 것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그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 본인의 뜻을 계속해서 표현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네. 메시지 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뭘 한마디 했던 것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정치 신인의 입장인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정치 신인인데 어떻게 메시지 전략이 뛰어났느냐 이렇게 감싸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꾸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메시지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다른 판으로 올라간 겁니다. 아까 타이슨 얘기를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데 타이슨도 복싱할 때 챔피언이지 씨름할 때나 격투기 할 때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윤 전 총장이 작년 국감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굉장히 마치 그라운드의 메시처럼 그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정치에서 똑같이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정치에 들어오면 또 다른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큰 상처들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 부분은 좀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뭐 장모 리스크 그다음에 아내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발언에 대한 얘기도 있으면서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또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상황이어서 뭐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좀 봐야 될지 이제 한 명은 꺾이고 한 명 올라오는 뭐 이런 구도가 되는 건지 좀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가장 극복해야 될 게 헌법기관의 수장이 임기를 중도 사퇴함으로써 그렇죠. 마치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 훼손했다는 중립성 의무 그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하려면은 본인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동안에는 이제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당 밖에 있을 때 네. 당 내에서 다지기를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좀 올리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그 전략도 좀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윤석열 총장 입당한 뒤로 보면은 윤 총장은 좀 올라가고 최재형 전 원장은 내려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은 당내에서는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분 다 현 정부하고 각을 세우고 나왔던 분들이라서 국민들이 지지율을 높게 줬던 것도 관심을 가졌던 것도 그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또 중첩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한 분이 많이 가져가게 되면 한 분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이 좋은 개인적인
스토리라든지 인풋만 가지고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 쪽에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각종 논란과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선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이 상황 좀 지켜보면서 또 저희도 토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임병식 전 부대변인,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인 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